1492년 콜럼버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로 불리는 인류의 탐험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의 영역은 한 대륙이 아닌 전 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 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너무 좁아져 버린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향해서 말이죠. 달을 향한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 등 이제 인류의 탐험은 지구 밖 우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약 500년 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피부색이 다른 새로운 인류를 발견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생명을 향해 탐험하고자 하는 곳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닌 바로 행성 주변을 맴도는 위성입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성들 중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우주 신대륙 위성 3곳을 소개합니다.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물 분자는 우주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별들이 만들어지는 분자 구름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심지어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역시 물이 발견되고 있죠.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물은 얼음이나 수증기가 아닌 액체 상태여야 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의 필수 화학작용을 위한 용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안 천체 중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천체는 지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몇 천체는 표면이 아닌 지하 깊숙한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하 세계가 또 다른 생명의 요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후보는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으로 그 크기는 수성보다도 크며 태양계 전체 위성 중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대기가 희박한 대부분의 위성들과는 다르게 타이탄은 질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그 표면을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토성의 궤도에 안착한 카시니 덕분에 타이탄의 대기에 감춰진 그 민낯을 파헤칠 수 있었죠. 놀랍게도 타이탄의 표면에는 강과 바다, 삼각주 등 지구와 아주 유사한 구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타이탄에 존재하는 강과 바다는 물이 아닌 액체 상태의 메탄이었죠. 어쩌면 타이탄의 메탄 바다가 지구에서의 물과 같은 용매가 되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구조를 가진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카시니의 중력 측정 결과 타이탄의 얼음 표면 아래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액체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하 바다 세계 역시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타이탄의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카시니의 부속 착륙선인 하이언스호는 타이탄에 착륙합니다. 하이언스가 착륙하며 촬영한 타이탄의 표면을 잠시 감상하시죠. 하이언스는 착륙 뒤 1시간 30분여간 타이탄의 표면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한 뒤 타이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통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나사는 타이탄에서 생명의 흔적을 탐사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미션 드래곤플라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2026년에 발사되어 2034년에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드래곤플라이는 드론과 비슷한 형태로 타이탄 표면을 날아다니며 타이탄의 곳곳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타이탄이 비교적 약한 중력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대기 덕분에 비행이 가능하며 약한 중력은 이를 더 쉽게 도와주게 되죠. 이러한 타이탄의 특징을 이용하여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의 상공을 누비며 생명의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두 번째 후보 위성은 바로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로 달보다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로파에 지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는 깊이가 무려 100km 정도인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약 10km인 점을 감안하면 유로파에 숨겨진 대양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목성의 강한 중력에 있습니다. 목성 주변을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유로파는 목성의 강한 조성력에 의해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면서 강한 조석 마찰열을 받게 됩니다. 이 조석 가열은 유로파 내부의 액체 상태의 물을 존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다에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달리 만약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한 조석 가열을 에너지원으로 삼을 것입니다. 유로파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사하기 위해 나사는 2024년 10월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화성과 지구의 중력 도움을 받아 2030년에 목성의 궤도에 도착하여 목성 주위를 공전할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목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약 50회 정도 유로파를 근접 통과하며 유로파를 탐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토성의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입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과는 달리 엔셀라두스는 매우 작아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는 토성의 작은 위성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토성을 탐사하던 카시니오가 엔셀라두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지하에 숨겨져 있는 바다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에서 귀산염 물질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지하 바다의 온도가 90도 이상이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지하에 해저 열수구와 같은 구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러한 해저 열수구 부근에서 탄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 역시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엔셀라두스에서의 생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엔셀라두스 생명체 탐사선 엘사 미션이 계획되었지만 아쉽게도 나사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엔셀라두스의 생명체 탐사 미션이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베일에 쌓인 이곳 지하 바다 세계의 비밀 역시 밝혀질 것입니다. 푸른 행성 지구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물과 함께 찬란한 생명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는 다르게 거대한 지하 바다 세계에서 생명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타이탄, 유로파, 그리고 엔셀라두스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심별의 에너지 없이도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주에서의 생명 가능지대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키게 됩니다. 또한 행성이 아닌 위성 역시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넓은 우주 안에 생명이 거주할 공간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은 그들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각각의 행성들은 또 그들의 주변에 수많은 위성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공간은 생명의 씨앗을 간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어쩌면 우리의 우주는 어디에나 생명이 존재하는 생기 넘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